식이섬유와 체중 감량의 관계를 보는 많은 연구들을 찾아보면 많은 연구에서 식이섬유가 체중 감소, 체지방량 감소, 그리고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대사질환 발생의 위험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자체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식사량이 줄어들어 이 역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치질이 심하면 암이 되기도 하나요? 일반적으로 치질이라고 많이 칭하는 내치액, 외치액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암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문 질환을 총칭하는 치질들 중에 치루라고 하는 질환은 방치할 경우 드물게 항문암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얼른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고 문제가 있다면 지체 없이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혈변의 기준은 어느 정도 피가 나와야 혈변이라고 할 수 있나요? 흔히 항문 질환으로 인한 출혈이 보이는 경우에는 변 색깔 자체는 정상이지만 겉표면에 빨간 피가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변기를 관찰했을 때 변 색깔은 정상이지만 변기물이 새빨갛게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변기에 떨어진 피는 보이진 않지만 휴지에만 묻어나는 출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에 이상이 있어서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변 색깔 자체가 짜장면 색깔처럼 검게 변하거나 피가 섞여 나오는 양상의 젓갈색으로 변할 때는 장에 이상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피가 물에 풀어지는 형태가 아닌 선재와 같이 핏덩어리가 나오는 경우에도 장에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보조식품을 복용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인데요. 식이섬유가 장내의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변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식이섬유는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g 섬유소를 섭취할 경우 500ml 이상의 물을 섭취해야 하고 개인차에 따라 수분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하루에 성인 기준으로 남성 25g, 여성 20g 정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치면 고구마에는 100g당 약 3g 정도의 식이섬유가, 사과 100g에는 2.4g, 브로콜리 100g에는 1.7g 정도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치액이 있다고 하여 자연분만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간혹 자연분만 시 힘을 주면서 치액이 악화될까 걱정하는 임산부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악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출산 후 여러 가지 관리나 치료를 통해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치액에 대한 걱정 없이 순산하시고 출산 후에 항문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와 상담 후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중 약물 복용을 하게 되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약물 복용은 신중히 임산부가 복용해도 안전하다는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치액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중 대다수는 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투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 말기에 갈수록 치액이 심해져 고생하는 임산부들이 많습니다. 임신 중 치액 치료는 가능하면 좌욕과 안정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태아의 안전을 생각해야 하고 또 임신으로 인한 조직의 변화 등 산모의 상태가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수술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없는 게 많을 것 같으면 과감히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임신 중에 치액 치료는 임신 기간의 특수성 때문에 쉽지 않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원장님, 항문을 세게 깊게 닦으면 변실금이 생기나요? 항문을 세게 닦는 거하고 변실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항문을 세게 닦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문 주변의 피부는 애기 피부처럼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상할 수가 있어요. 아마 세게 닦는 이유도
항문 주변이 좀 간지러워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세게 닦으면 그런 간지러움들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게 닦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실금이 있는 분들은 항상 화장실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빨리 벗을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뭔가 일체형 옷, 올인원. 올인원 옷을 입으면 안 되고 항상 쉽게 벗을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외출할 때는 가까운 곳에 어디가 화장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변실금의 가장 문제가 항문 위생이거든요. 항문이 짓무르고 헐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기들 이렇게 분 같은 것도 바르지만은 항문 피부를 보호하는 스프레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문 주변에 바르는 변실금 연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변실금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불편함, 그 다음에 어떤 피부 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요실금이 있는데 변실금도 생길 수 있나요?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요실금은 이제 요도를 지탱하고 있는 그 어떤 인대가 처져서 생기는 거고, 변실금도 직장을 지탱하고 있는 인대가 늘어지면서 항문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둘 다 노화 현상으로 생기는 거고, 변실금하고 요실금은 한 30% 정도에서는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실금 환자가 오면 요실금도 있냐고 꼭 물어봅니다, 저희가. 65세 우리나라 그 변실금 그 유병률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65세 노인 인구의 15%는 변실금을 경험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거든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 시대 되거든요. 그러면 변실금의 유병 인구는 잠재적으로 150만 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실금은 일종의 노화 현상인데, 특히 여성한테 8대2 정도로 남자에 비해서 많은데 폐경기 이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폐경기 이후에 줄어드는 근육의 볼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코어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배변 힘주기, 배변 활동이 변실금을 유발하니까 과도한 배변 힘주기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변실금이 있는 분들은 일단 외출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대인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사람들 만나는 걸 꺼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변실금을 예방할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설사약, 지사제인데 그 지사제를 드시면 항문 관략근 압력이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변을 좀 굳게 만들어요. 변을 좀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기 30분 전에 그 지사제를 하나 먹고 외출하시라고 제가 권하거든요. 그리고 변실금도 어떤 일에 집중하면 오히려 변실금이 오히려 안 생깁니다. 근데 내가 오히려 이렇게 더 활동을 안 하고 그러면 변실금이 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변실금 약, 지사제를 먹고 활동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원장님, 주변 사람이 변실금으로 고생하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변실금은 변이 묻는, 옷에 묻는 증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말하기 전에 알 수가 없겠죠. 근데 그 변실금 전에 가스실금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가스도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스를 배출하시는 분들은 항문이 좀 약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분들은 이제 변실금의 어떤 증상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변실금을 숨기고 싶은 비밀이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그렇다고 해도 뭐 그거를 우리가 꼭 지적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귀를 참다가 크게 꼈는데 변이 조금 묻어나왔습니다. 변실금일까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변이 묻는 현상은 변실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변실금은 누구나 조금씩 경험할 수는 있는데 그 변실금이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생긴다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초창기에 그런 일들은 생길 수가 있다.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실금 증상이 있을 때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나요? 그 변실금은 항문 힘이 약해서 생기는데 우리가 변이 묽을수록
그거를 감지하는 능력이나 그거를 참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 중에는 변을 묽게 만드는 음식이 개인차는 있지만 누구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그 다음에 너무 자극적인 짠 음식,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변비 안 좋은 음식은 감그 변실금이 대장암까지 가나요? 변실금은 대장암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변실금 증상이 생기면 그게 대장암의 한 증상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변실금이 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관략근을 강화하는 운동이 있나요? 케겔 운동이 변실금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아까 변실금의 원인 중에 왜 관략근이 약해지는 거, 그거는 케겔 운동으로 도움이 되는데요. 변실금의 원인에는 내관략근도 있고, 그 다음 직장의 어떤 용적이나 직장의 어떤 감각,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교정을 하면 그런 것들이 돌아와서 변실금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배변할 때 항문이 계속 찢어져서 피가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죠. 이 항문이 찢어지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대변 때문에 찢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대변이 너무 딱딱하고 굵거나 그런 경우에도 그렇고 너무 묽은 설사를 다량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 변이 좋아지면은 같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변을 잘 관리하시는 게 먼저 순서가 되겠습니다. 치질 수술 안 하고 그냥 살면 안 되나요? 자연 치유되는 경우는 없나요? 그냥 살아도 되죠. 그냥 살아도 되는데 자연 치유는 잘 안 됩니다. 우리 흔히 외치액과 내치액으로 나뉘게 되는데 외치액의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바깥쪽에 생기는 치액은 이제 그냥도 잘 나는 경우가 있는데 내치액의 경우는 한번 생기면은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질 약들이 치질에 효과가 있나요? 치질약은 물론 치질약이니까 효과가 있죠. 근데 약물로서는 이제 치질 완치는 되지 않고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내치액의 경우는 이제 수술로서 그 치액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약물은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선생님, 광고하는 치질 약들이 치질에 효과가 있나요? 효과 있죠. 효과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약으로 치액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시기는 조금 어렵고 일시적으로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주로 쓰이게 되고요. 내치액의 경우는 이제 수술로서 그걸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약물로 완치는 잘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생님, 수면 내시경 검사는 안전한가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한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저산소증, 저혈압, 고혈압, 부정맥 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한 사망률은 외국 논문에 따르면 10만 명당 4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병증이 생긴다 해서 모두 사망하는 것은 아니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 후유증 없이 안전하게 회복됐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병원에서는 심장 전문 선생님, 마취과 전문 선생님께서 항상 상주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병원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으실 경우 안전하게 내시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수면 내시경 할 때 사용하는 프로포폴 한 번 맞아서 중독되나요? 프로포폴이란 약물은 마약과는 다르게 신체적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맞는다고 해서 모두 다 중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할 경우 정신적 의존성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 중독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 감독하에 적절한 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게 될 경우 중독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수면 내시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수면 내시경 할 때 사용하는 프로포폴 어떤 느낌인가요? 프로포폴을 맞는다고 해서 바로 잠드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포폴 투약 후 작용 시간이 약 1에서 2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술에 취한 것처럼 약간의 어지럼증을 느낄 수가 있고 본인도 모르게 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에서 깰 때는 꿀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날짜는 다가왔고 생리는 시작했고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되느냐 질문하시는 거죠. 예스! 가능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생리 중이라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아요. 여성분들 중에서는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검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검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착용하시는 생리대를 하고 오시면 되고, 사실 탐폰이나 생리대는 어떤 형태든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탐폰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는 검사자가 조금 힘들 수 있어서 생리대를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해요. 검사실에 들어올 때 보통은 속옷을 탈의하고 들어오시게 되는데, 생리 중인 경우에는 생리대와 속옷을 다 착용한 채로 검사실에 들어오게 되고요. 검사를 하기 직전에 저희가 이제 옷 정리를 하면서 속옷이랑 생리대를 다 내리고 검사를 시작하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에 검사하는 도중에 검사용 윤활제라던가 물 같은 게 조금 묻을 수 있어서 생리대나 속옷이 젖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분의 생리대와 속옷을 준비하면 검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환복하고 집에 뽀송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약을 계속 먹어도 되나요? 그걸 자주 먹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피임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임을 못했거나 아니면 콘돔이 찢어졌거나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응급으로 치료하는 것이 사후 피임약이니까 자주 이용하는 건 좋지 않아요. 휴가 가기 전에 피임약을 먹어서 주기를 조절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먹는 게 좋은가요? 만약에 그 기간에 생리 예정일이 겹쳐 있다면 생리 예정일 한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원하시는 시기까지 쭉 이어서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른 질환을 발견하려면 자궁 초음파는 필수죠. 근데 만약에 성경험이 없을 때는 질로 초음파를 넣어서 검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배 위로 하거나 아니면 항문을 통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얼른 검사를 받아보세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9세에서 26세, 여자 같은 경우에는 9세에서 45세, 그 시기에 해당이 되면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라에서 해주는 무료 나이면 또 맞는 게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아무 때나 원하실 때 맞으시면 됩니다. 자궁경부암은 매우 느리게 진행하는 암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10년, 15년 이상 지나야지 발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한다면 거의 완치될 수 있는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위해서 매년 하는 자궁암 검진은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해요. 꼭 혹을 없애야 되나요? 자궁 근종은 크기와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거나 그걸로 인해서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는 지켜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궁 근종이 암으로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관찰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작은 근종이 있는데 피해야 될 음식이 있나요? 호르몬 성분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궁 근종은 호르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호르몬을 함유한 식품들, 백수호, 석류, 칡즙 이런 그 갱년기 여자한테 좋다는 그런 말을 하는 선전을 하는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정출혈이 있는데 부인과 진료를 꼭 봐야 되나요? 꼭 필요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자궁경부암이고, 그다음에 자궁 내막, 그리고 또 생리를 하는 나이에는 난소에 대한 호르몬의 부적절한 호르몬으로 인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장례식경 예약을 앞두고 생리를 시작했는데 당사자가 남자 선생님께 가면은 사실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입는 바지가 이제 들추면 엉덩이 부분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딱 항문 근처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자세를 잡고 누워서 옷 정리를 다 하고 나면 생리 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남자 선생님이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비데를 사용해서 배변을 유도해도 되나요? 비데를 사용해서 배변을 유도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척수 신경 손상으로 인한 배변 장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연구가 이루어졌었는데, 비데를 사용해서 배변을 유도했을 때 많은 환자에서 배변 유도에 성공을 했고, 또 배변 시간 자체를 단축시켰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변 장애가 없는 일반인인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그 배변 유도 목적으로 비데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데가 없는 곳에서는 배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데를 세게 사용하면 괄약근이 약해지나요? 비데를 사용할 때 수압을 너무 높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데를 사용하는 것과 변실금 증상 사이에 상관관계를 연구한 그런 논문이 있었는데요.
비데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런 변실금 증상이 있는 환자한테 약 4주 정도 비데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을 때 그 변실금의 정도나 횟수가 모두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변실금의 증상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배변하고 나서 너무 과도하게 높은 수압으로 비데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항문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비데로 깨끗이 써도 되나요? 항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좋은 방법은 물로 씻는 것입니다. 비데 역시 항문을 물로 세척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항문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비데를 사용할 때 너무 높은 수압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데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항문 표면에 기름막이 탈락되게 되고 항문 주위 피부를 손상시키거나 항문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데를 사용하면 치질이 안 좋나요? 비데요. 비데 요새들 많이 사용하시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일본 가정의 약 80%에서 비데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비데는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비데를 낮은 수압과 따뜻한 물 온도로 사용했을 때 항문의 압력을 낮춰주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마치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질이 있는 환자에서도 비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데를 사용할 때 물줄기의 세기를 약하게, 물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 방귀와 남자 방귀 냄새가 다른가요? 재밌게도 방귀는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방귀의 양 자체는 남자가 더 많지만 냄새는 여자가 더 지독하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자 방귀는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인 황화수소 같은 수황화물이 남자보다 더 많이 있다고 하고요. 또 여성의 경우에는 배변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바깥 활동을 하실 때 변이가 와도 일단 그냥 참는 경우가 많아서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변비가 더 흔하게 발생되고 이 때문에 굳은변에서 냄새 유발 성분이 더 많이 배출돼서 냄새가 더 많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리가 큰 방귀가 악취가 없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귀 소리랑 냄새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방귀는 이제 작은 구멍인 항문을 통해서 배출될 때 주변 피부와 관략근이 떨리면서 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배출되는 가스 양이 많거나 가스를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한 경우에 방귀 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치질과 같은 항문 질환으로 가스 배출 통로 자체가 좁아지면 이로 인해서 방귀 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항문에 튀어나오거나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거나 통증이나 배변 시 출혈, 잔변감 등 이런 증상이 동반되시는 분들은 적절한 진료를 보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독해요. 장 건강에 안 좋은 건가요? 방귀의 지독한 냄새는 주로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고기나 콩류, 계란 등을 많이 섭취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비가 있거나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음식물이 장내에 오래 머물게 되면 변 성분의 그 장내 세균에 의해 변성되면서 냄새를 유발하는 성분들이 많아져서 악취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콩, 돼지고기, 유제품 등의 섭취를 줄이고 변비나 과민성 장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잘 받으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드물게 대장암이나 장 운동을 저하시키는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나 그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변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밀한 진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방귀가 나와요. 괜찮은 건가요? 잦은 방귀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유제품이나 단백질 등 방귀 양을 늘리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그만큼 방귀가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음식을 빨리 먹으면 입을 통해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돼서 가스양이 많아질 수 있고 또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입으로 배출될 가스가 장내에 머무르게 되면서 가스양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잦은 방귀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적절한 치료와 함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방귀를 참게 되면 장이 안 좋나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한두 번 정도 방귀를 참는 것은 괜찮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방귀에 있는 질소 성분 때문인데요. 질소는 장에서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방귀를 참게 되면 장내의 질소가 흡수되지 않은 채로 가스로 머물게 되고 이게 계속 축적이 되면 대장을 전반적으로 부풀게 해서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대장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시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방귀를 참으면서 장이 팽창되면 대장의 전반적인 운동 기능이 저하되면서 변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